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지혜입니다. 우선은 GS1기 주말반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GS1기 과정에서 제가 포인트로 잡는 것은요. 이 책은 단권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단권화 과정을 좀 밟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책도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권화를 함으로써 앞의 개념과 뒤의 개념을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케이스의 쟁점을 발견하는데도 그리고 단문을 풍부하게 쓰는데도 둘 다 요구되는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케이스 문제 지금은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쉽지 않습니다. 난이도 꽤 어려운, 실전하고 비슷하거나 어쩌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4개에서 5개 정도의 케이스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풀 답안을 쓰기 위해서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쟁점을 잡아보는, 즉 논점의 정리하고요. 사안의 적용을 적어보는 요 정도의 약식 사례로 풀어주시면은 실강도 온첨도 학원 계정으로 받아가지고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민사소송법, 특히 노무사 민사소송법에 대해 가지고서 채점을 할 수 있는 그 수험생이나 합격생 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첨삭은 제가 직접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순환입니다. 그리고 회독이에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고 파악하고 내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챕터별로 설명 페이지를 60페이지 정도 만들어냅니다. 요거는 매일 하지 않으시더라도 꾸준하게 회독을 해서 이 각각의 용어들에 익숙해져야지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법이다 보니까요. 이쪽의 개념은 어떠한 그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펴서 근로자를 이기게 하거나 사용자를 이기게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요. 각각의 절차의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서 이 상황을 어떠한 길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책에서요. 챕터별 설명 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좀 매일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회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가 다 합치면 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나절 정도에 회독할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의 암기는 표입니다. 표로 외우시고 결과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살을 붙이는 것은요. 표를 통해 가지고서 전체 시스템을 파악하고 나서 붙이는 것이 더 적절한 방식이 돼요. 자, 그리고 사례는 많이 접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노동법과 같은 그 정밀함이 아니라 러프하지만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례를 많이 접하는 방식으로서 OX 퀴즈라고 하는 객관식과 같은 형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넓고 얇고 거칠게 일단 해본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가져가요. 자, 그리고 다른 과목들보다 백지 복습을 하면 효과적인 편입니다. 솔직히 노동이나 인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현출에 정밀성이 좀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지 복습이라고 하는 것이 막막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민사소송법은 플로우를 쭉 타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의 화두를 던지고요. 여기에서 내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원고가 승소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화두를 던져보고요. 자, 내가 소를 제기해. 그럼 소송 절차의 흐름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식으로 화두를 던집니다. 자, 그리고 자, 변론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은 변론을 할 때 원고는 어떻게 하고 피고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승패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짚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소송을 공동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백지 복습법을 사용해 주시면은 효과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요 소송 절차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짧게 흐름을 타보고 나서 그리고 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요 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얘를 꼭 적고 아니면은 꼭 얘에 대해 가지고서 정리하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얘네를 이런 식으로 꾸겨서 설명하고 풀어본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가지고서 얘는 일부러 제가 저 보충 자료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한번 흐름을 간단하게 타봅니다. 우선은 재기 전에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었고 그리고 계약서에 관할합의가 사전에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소를 제기해야 되는 법원은 해당 법원이 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라고 계약서나 약관 같은 데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럼 소 제기를 해야 될 장소는 여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송 등 수행 능력 보완을 위해서요. 우리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닙니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를 제기하게 될 거예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 절차가 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소 제기에 실체법적 효과가 발생을 해서 시효 중단이라던가 엔드 제척 기간이 있는 소송이다라고 한다면은 기간 준수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은요. 재판장이 소장이 적식, 즉 형식을 갖췄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소장이 형식을 갖췄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소송 계속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소송 계속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효과는요. 동일한 소송을 소송 계속 중에 제기하면 각하당하는 중복소 제기 금지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참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참가를 독려하고 그리고 그 판결의 효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소송 고지와 같은 것들을 요 부본 송달 이후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피고가 소장이 날아왔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게 될 거예요.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답변서에는요. 원고의 취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요. 변론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있거나요. 혹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변론에 돌입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쟁점이 복잡하다라고 한다면요. 법원은 변론 준비 기일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쟁점이 단순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변론 기일을 지정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요. 원고가 다음과 같은 공격을 합니다. 본안 신청, 즉 내 청구를 인용해달라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인용을 위해서 필요한 직접 요건 사실인 주요 사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주요 사실에 대해 가지고서요. 증거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우선 원고에게 유리한 요건 사실들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주장 책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증명에 실패한다라고 한다면은 원고는 패소를 하게 돼요. 한편 여기에서 피고는 방어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소송 요건이 흠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본안 전에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고 주장 사실을 부정하는 부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요. 원고는 승소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증명 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증명에 실패하면 원고는 패소를 하게 돼요. 부진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있고 다툰 것, 부인과 같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 한편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그와 양립 가능한 사실들에 대해 가지고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돈 갚으라라고 하는 소송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원고에게 돈을 빌린 것은 맞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는 상대와 일치하는 주요 사실에 대한 주장 부분은 자백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돈 빌린 사실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피고는 패소를 면하기 위해 가지고서 권리 소멸, 즉 시효 완성과 같은 사실에 대해 가지고서 증명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은 피고가 패소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변론 과정에서는 증명 책임의 분배에 따라 가지고서 핑퐁, 폭탄 돌리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이런 각각이 주장하고 항변하는 사실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수회의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증거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 심리가 성숙하게 되면은 변론을 종결하고 그러면 판결 선고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요. 각각이 제출한 증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판사님의 자유 심증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송의 종료라고 하는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의 종료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법원이 판단에 의해서 종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고 판결이 선고되면은 불복하지 않는다면은 확정되게 됩니다. 이 확정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리고 이 기판력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따라 내가 작년에 철수는 백수니까 만나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때 적용 범위는 인적 범위는 당사자인데 여기에서 당사자와 같이 볼 수 있는 자들인 아바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고 소송 판결로서 각하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소송 요건의 흠결에 대해서 그리고 본안 판결이라고 한다면은 권리의 존부에 대해 가지고서 기판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척 범위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입니다. 자, 사실심, 변론, 종결시니까 일반적으로는 항소심, 변론, 종결시가 되게 돼요. 자, 예외는요. 불상소 혹은 불항소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1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딸이 아니라 사촌 영희가 철수를 만난다. 인적 범위 깨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철수가 아니라 영수를 만난다. 객관적 범위가 깨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올해 철수가 로또에 당첨된다. 시적 범위, 즉 변론 종결시 이후의 사유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기판력의 작용 범위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러프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도 소송은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분권주의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 소제기를 철회하는 소취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없던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농락하는 것을 판사님들이 싫어해서 본안 판결 이후에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가 금지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청구 포기입니다.
얘는 원고가 패소를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포기 같은 경우에 조서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이 조서대로 기판력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락이라고 하는 것, 즉 반대로 피고가 청구를 전면 수용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조서에 적게 되고요. 그 내용대로 기판력이 발생을 해서 작용 범위가 다음과 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경기 취소, 그리고 이쪽은 기권패와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무승부로 하자 하고서 상금을 분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판상 화해라고 하는 건데요. 얘 역시 화해 조서를 적게 되고 여기에도 기판력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절차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잠깐 각각의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관할 합의라고 하는 행위가 등장을 하고요. 변호사 선임 행위, 소송 대리권 수여 행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행위고요. 재판장의 심사 역시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그리고 변론에서 주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그리고 항변하거나 부인하는 행위, 자백하는 행위와 같은 것들도 다 소송 행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로요. 소취하라던가 포기, 인락, 화해와 같은 것들도 일종의 소송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송 절차 내에서요. 법원과 그리고 당사자 등이 하는 이 행위들, 이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민법상에서 배웠었던 법률 행위와 어떻게 다른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7페이지 소송행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송행위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해해야 하는 상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문으로 나올 확률은 높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 먼저 보겠습니다. 요건과 효과가 소송법으로 규율되는 행위들을 소송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배우게 되는 그 모든 액션들이 소송행위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르게 소송법상의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이 유추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이 내용은요. 이런 걸 의미를 하게 돼요. 즉 의사표시의 하자로서 무효나 취소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부관으로서 조건과 같은 것들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소송행위의 특징이 돼요. 자, 그리고 시기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게 다 소송행위다 정도로만 느껴주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소송 전에 하게 되는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은 소송 전 준비 단계에서의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관할 합의를 하는 행위, 그리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라던가, 그리고 이 쟁점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겨서 해결보자라고 하는 중재합의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송 외의 소송행위로서는요. 제소 후에, 소제기 후 변론 외의 행위, 즉 재판 밖에서 하는 것으로서 불상소합의, 얘는 상소하지 말자. 1심에서 끝내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비슷한 것으로서요. 불항소합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약 상고 합의라고도 부르고, 얘는 2심을 스킵하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변론에서의 소송행위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그 법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안 신청, 즉 청구를 인용해 달라라고 하면서 주요 사실에 대해 가지고서 주장하는 것.
그리고 반대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거나 항변하거나 혹은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각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 즉 증거 제출 행위 등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송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소송상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서요. 단독 행위에는요. 소를 취하는 거, 상소를 취하는 거, 그리고 상소권을 포기하는 거, 그리고 의의권을 포기하는 것, 즉 절차 규정 위반에 대해 가지고서 그것이 임의 규정일 경우에는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그 위반을 치유시켜주게 돼요. 그리고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관할합의 그리고 불상소합의 등이 이 소송 법률 행위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취효적 소송 행위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여효적 소송 행위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부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섀도우를 주고 또 여기에다 밑줄을 쳐놓고 볼드 처리한 애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암기하고 기억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 책을 어렵고 심플한 문장으로 적었어요. 왜 어려운 문장이 되었었냐면요. 그렇게 적지 않으면은 이 책의 분량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렵고 심플한 문장으로 적은 부분에서도요.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요. 이런 볼드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효적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법원에 재판 내지 행위를 요구하거나 재판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청, 이때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큰 신청인 소제기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장, 증거 신청과 같은 것들이 취효적 소송행위입니다. 이때 취효적 소송행위라고 하는 부분은요. 법원이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그리고 적법하지 않다면은 각하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유구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인 면에서 이유를 구비했는지라고 하는 것이고 기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의 평가를 거쳐서 법원이 응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자 있는 취효적 소송행위, 즉 절차적으로 잘못된 취효적 소송행위는요. 이를 부적법하다라고 해가지고서 각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취효적 소송행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제기행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충자를 보시면요. 소송행위 목록이라고 하면서 제가 예시를 든 게 있는데요. 소제기, 취효적 소송행위고요. 법관 기피 신청, 즉 법관과 당사자가 일종의 면밀한 친분 관계 등이 있었을 때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 역시 적식인지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유가 있는지 심사를 해서 각하 인용 기각과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본안에 대해서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고요. 증거를 신청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증거를 채택할지 말지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취효적 소송행위로 불리는 애들은요. 법원에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효적 소송행위라고 하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법원 행위에 개입 없이 여기서는 법원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직접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고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취효적 소송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판결로 답을 해야 돼요. 물론 소장이 적식이 아닌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를 하게 되는 예외는 있지만요. 하지만 소취하라고 하는 것은요. 법원이 취하서가 제출되면은 그것을 받아줍니다. 청구의 폭이나 있나
받아줍니다. 화해 받아줍니다. 소송고지 신청하면은 그 서식 맞으면은 그냥 보내줍니다. 이런 것들이 여유적 소송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법원이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여유적 소송행위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효성 평가라고 하는 것을 최종 심리 단계에서 하게 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유효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하자가 있는 여유적 소송행위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냥 무효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 절차에서는 무시를 해버리게 돼요. 자, 예를 들자면요, 소취하라고 하는 것에 하자가 있다면은 무효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백의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역시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익권의 포기, 관할의 합의, 불상소 합의, 중재 합의와 같은 소송상 합의들의 경우에도요, 법원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장이 효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판결에 참작할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여유적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법원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자 3번에 있는 소송행위 특성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그리고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조금 눈여겨 봐주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법률 행위로서의 민법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권리 능력,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이 행위 능력, 그리고 곁들여 배우게 되는 것이 의사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한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서 법정 대리를 배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임의 대리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효와, 이때 무효에서 대표적인 것은 의사표시, 하자로서 비진의와 통정허위를 배우고요. 취소라고 하는 것은 제한 능력 외에 사고와 사기, 강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과 기한을 배우고요. 갑자기 일자 민법 시간이 된 느낌인데요. 그리고 나서 시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플로우를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자, 소송행위 요건에서 인적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요 느낌으로 갑니다.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면요, 당사자 능력, 살아있니, 권리 능력에 대응합니다. 소송 능력, 혼자 할 수 있어, 행위 능력에 대응합니다. 변론 능력, 말 똑바로 할 수 있어, 의사 능력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는 소송 무능력자라고 한다면은 소송상 법정 대리권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변호사 강제조의는 아닙니다만 임의로 변호사에게 그 소송을 대리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소송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표시 등과 관련된 요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절차적 안정이 중시되는 소송행위는 민법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요것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피고가 반성할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소제기를 하는 것들은 인정할 수가 없고요. 언제까지 판결에 달라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병합과 같은, 즉 소송상 허용되는 형태의 소송에서 판명된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소송 내적 조건은 인정됩니다.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요, 자, 예의 개념은 양립 불가능한 청구에 대해 가지고서 순위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권화 같은 거 하실 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립 불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 지위를 이미 취득했음을 전제로 해서, 즉 묵시적 근로 계약의 성립을 원인으로 해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것. 지금 근로자 지위를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 파견이라서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직접 고용 의무 이행 청구. 이것은요,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고 취득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하는 양자는 다르기 때문에요, 얘는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주의적 청구로 예를, 그리고 예비적 청구로 예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송에서 판명된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절차 안정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요, 민법상 흠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쪽에 제한 능력에 대응하는 소송 무능력의 경우에는요, 추인이 없으면은 무효로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대상에 대한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는 취하와 자백, 포기, 인락, 화해라고 하는 요 소송행위 중에 작은 부분만 일단 다룰 거예요. 자, 여기 있어가지고서 당연히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저런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대원칙인 처분권주의, 즉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직권 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소송, 그리고 이때 직권 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소송들은요, 뭐가 있냐면은 조사관이 있습니다. 요걸로 사실 구별을 하게 돼요. 가사소송의 경우에도 그 가사 조사관이 있거든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권 탐지주의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요, 예를 떠올리시면 편해요. 인지청구. 저 사람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건 정말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요, 친분이 아니냐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의 경우에 무승부가 되는 취하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하지만요, 아버지임에 대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 아닌 것으로 치자, 아버지인 걸로 치자와 같은 이런 포기 인락과 화해와 같은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방식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주의하고 구술주의 요청에 따라서 원래 소송행위는 말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소송행위는 확실을 위해 가지고서요, 서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얘는 소제기 등입니다. 그래서 소상소제기, 취하와 같은 것들로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송행위 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경우에는요, 얘는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을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서도 우선은 표시주의가 원칙이지만 여기에 약간 불충분이라던가 흠결이 있거나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내심의 의사를 추단을 하게 되거든요. 즉 동기, 경위, 목적, 진위와 같은 재반 사정을 종합해 가지고서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가지고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자, 법률행위는 그렇게 표시주의 더하기 동, 경, 목, 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보충적인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분을 잘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르게 내심의 의사가 아닌 철저한 표시와 외관주의에 따라 가지고서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선회,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소송행위를 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해서 좀 맥락을 좀
보아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그 민법상의 해석과 같은 식의 그 정도의 유연성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선회해 줄 수 있는, 즉 약간의 탄력성, 이쪽에 한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한 10 정도의 탄력성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한번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요. 취효적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각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소재기와 같은 것들, 그리고 여효적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무효로서 무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송행위 철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효적 소송행위라고 하는 부분 먼저 볼게요. 여기 대원칙은 철회 자유입니다. 신청, 주장, 증거 신청 등은요,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자유롭게 철회, 정정,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적 잔치 원칙의 소송상 실현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문하신 메뉴만 드림, 그리고 가져온 재료로 요리를 하는 것이 소송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철회가 허용되어서 원칙적으로는 상고심 불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는 얘기는 예외만 기억하면 오케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취효적 소송행위의 대표적인 A인 소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기의 경우에는요, 이것은 소취하라고 하는 소송행위를 통해 가지고서 철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외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지위가 구축된 경우입니다. 자, 소재기 후에요, 피고가 본안에서 응소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청구를 기각해달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소재기를 동의가 있어야만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거 신청에 기해서 증거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요, 증거 신청을 철회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효적 소송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효적 소송행위는 특징이 응답과 법원의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효적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법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얘는 취효고 소재기를 철회하는 방식인 소취하라고 하는 것은 법원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취해서 내면은 처리만 해요. 여효적 소송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며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소송행위가 이루어진 때 대표적인 부분은 자백 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소취하라던가 포기, 인낙과 같은 것들도 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원래 이 부분은 재심 사유입니다. 하지만 그 판결 혹은 조서가 확정되길 기다려가지고서 재심 해소를 제기할 것보다는 확정 전이라도 그 소송 절차 내에서 이 재심 사유를 유추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히 소송 경제를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회를 허용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청구 포기 인낙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재심 해소를 제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의 재심 해소라고 하는 것은 준재심 해소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철회할 수 없게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효적 소송행위 중에요, 자백이나 소취하와 같은 것들, 이것은 일의 경우에 철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취하와 다르게 기판력이 발생하는 포기,
인낙, 화해의 경우에는 준, 재심으로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추효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소제기 후 피고가 본안에 응소한 후에 동의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증거 신청 후 증거 조사가 개시된 후에도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이 증거 신청이라는 취효적 소송 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백의 경우에는요. 특이성입니다.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음을 증명할 때 이때 착오는요. 사기 강박과 다르게 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진실 더하기 착오다 라고 한다면은 철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교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실 건 아니긴 한데요. 자, 취효적인 부분은 원칙, 철회 가능, 예외, 상대에게 지위가 구축된 경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외는 동의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취효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는 소제기와 기피 신청과 증거 신청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효적 소송행위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볼게요. 여효적 소송행위의 경우에는요. 원칙은 철회가 안 돼요. 예외는 자, 우선은 자백의 경우에는요. 형사처벌 받을 타인의 행위의 경우에 철회 가능합니다. 이때의 철회는 재심을 유추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여효적인 소송 행위로서 또 다른 자백의 취소 방안으로서요. 반진실 앤드 착오의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얘는 앤드 조건이고요. 그리고 형사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떠올리시면 좋겠는 이미지는요. 결국에는 사기, 강박입니다. 사기죄와 강박죄가 성립할 수준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취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취하의 경우에는요. 얘는 형사처벌 받을 타인의 행위로 즉 사기와 강박으로 소를 취하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재심이 유추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판력에 발생하는 다른 종류들의 여유적 소송행위가 있거든요. 즉 포기, 인낙, 화해의 경우에는 준, 재심으로 얘는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철회가 아니라 조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 재심의 확정, 준재심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기판력을 제거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다시 여유적 소송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민법을 유추한 취소가 가능한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요. 소송 절차를 조성하는 소송행위인 자백과 같은 것들은 민법을 유추해서 취소할 수 없으면은 이설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부분은 재심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반진실 앤드 착오인 경우에 이때 취소가 아니라 철회를 인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소송행위로서 소취하나 포기나 인락이나 화해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이것이 착오, 사기, 강박과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때 민법 제109조와 제110조를 유추해서 취소해버릴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민법 유추 부정설은요. 절차 안정을 위해서 표시주의가 관철돼야 된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절차 종료적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자백 등과 달리 취급하자, 즉 절차 안정과 무관하기 때문에 즉 민법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추 긍정설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판례는요. 소송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 즉 여기에서 사기죄와 강박죄 레벨의 사기, 강박은 재심 사유를 유추 적용해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착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취소와 같은 방식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타인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 우선 타인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그리고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하는 의사 없이 외형만 존재할 때 한해 가지고서 재심사유 제5호를 유추 적용해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취하가 타인이 강요나 폭행의 레벨까지 갈 수준으로 이루어진 경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유죄 판결 없이도 무효다라고 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민법 유추 부정설의 입장에서 소송 경제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심 사유를 유추 적용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취소가 아닌 효력 부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요. 타인의 강요 폭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너무너무 명백하고 의사가 부존재한다 정도의 수준일 때만 유죄 판결 없이 무효라고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유적 소송행위는 민법을 유추해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즉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법에서 보셨을 때 얘는 의사표시로 권리가 변동되는 형성권이었어요. 그래서 여유적 소송행위들은요. 착오, 사기, 강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형성권을 의사표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오는 우선 효력 부인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요. 그 레벨이 민사소송에 이길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 사기죄와 강박죄의 성립을 만족할 만한 경우에 한해 가지고서 재심 사유 제5호를 유추 적용해서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유죄 판결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강요와 폭행의 경우가 너무 심할 때에만 불효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요. 성격상 소취하로만 나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그 청구의 포기, 인락이나 화해의 경우에는 준재심으로 취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백의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주로 얘가 나오기보다는 반진실이나 착오 쪽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소취하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지금 보충 자료에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표로 했는데요. 착오로 냈다, 조금 속았다라고 하는 것은 얄짤없습니다. 무효주장 못해요. 그리고 사기, 강박 등의 범죄 행위가 개입했을 경우에는요. 재심 사유를 유추 적용해서 유죄 판결 확정 시에만 무효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의사가 박탈될 수준까지 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유죄 판결 없이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통설적인 검토를 다음과 같이 짚어주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착오 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절차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요. 중대한 하자, 즉 민법상 승소할 레벨의 사기 강박이 아니라 사기죄나 강박죄, 협박죄가 성립할 레벨의 그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재심 사유를 유추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재심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가지고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재심의 소송에서는 요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니까 요 유죄 판결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행위 철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짚어줍니다. 이때 실제 케이스 문제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부분, 즉 민사상으로는 승소할 상황이 있지만, 즉 사기 강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했을 때 인용 판결이 나올 그런 상황이지만 사기죄가 성립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아니라요. 여기서 케이스 문제가 나온다면은 대놓고 착오가 나오거나요, 혹은 대놓고 강박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는 않게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소송행위의 흠과 치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흠기 제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얘를 쓸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흠 없는 소송행위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소를 취하고서 다시 제기를 하는 이런 걸 말해요. 재소금지라고 하는 그 본안 판결이 나온 후에 소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 인정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소송행위란 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리와 그리고 수권행위와 관련해 가지고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소송 능력이 없거나 법정 대리권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권한 수요에 흠이 있는 사람에 한 소송 대리라고 하는 것, 혹은 무권 대리 행위도 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소송 능력과 그리고 소송 대리와 관련된 그 전반적인 부분들은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등의 추인을 통해 가지고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결 선고 뒤나 판결 확정 뒤에도 가능하고요. 이때는 소급효 있습니다. 추인하면 소송행위 흠은 소급해서 제거되고 소송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하나 적어주시면 회독하실 때 편할 겁니다. 묵시적 추인도 인정이 됩니다. 즉 이전에 무권 대리인이거나 혹은 이전에 소송 무능력자가 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서 별다른 의의 제기 없이 그 본안에 대해 가지고서 계속 그 바통을 이어받은 정당한 당사자 혹은 정당한 대리인이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역시 추인한 것으로 봐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소송행위가 유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나중에 이를 보충해서 유효하게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보정 명령 등이 내려지게 돼요. 그리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보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보정 명령을 받아가지고서 정정 보충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보정의 효력 부분은 소급효가 세모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소급효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인지대, 소송 능력, 대리권의 흠, 표시 정정과 같은 것들은요. 최초 소장 제출 시 또는 행위 시로 소급하게 돼요. 즉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최초 제출일로 유지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제소기간이 있는 소송이라면 준수도 인정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과거의 무효인 소송행위들은요.
무효로 평가되었던 것들이 보정이 완료되고 되면 유효로 전환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보정할 수 있지만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소 보정, 청구 취지나 원인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 그리고 당사자의 동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즉 표시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타 같은 것을 제거하면서 피고를 바꾸는 것인데요. 피고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로 피고를 교환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소송 계속의 발생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 등등은요, 결국 소급파가 아닌 해당 행위들을 한때로 그 기산점을 잡히게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흠결의 제거와 관련돼서는 한 요 정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답안에 쓰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부분은 사례로 나왔을 때 이것을 캐치해 가지고서 지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이 소급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 성격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흠의 치유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 답을 쓰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단문으로 나올 확률은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런 상황에서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사례 문제를 푸시면서 반영하시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잘 파악하시면 돼요. 흠 자체는 제거되지 않았으나 그에 따른 무효의 효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해서 유효로 취급되는 것, 이것이 흠의 치유입니다. 우선은 재판의 확정에 의한 치유로서요, 관할 위반, 중복 소재기, 제소금지, 소해 흠결의 간과의 경우에는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가 있지만 확정되면 흠이 치유돼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심 사유가 아닌 위법한 판결들의 경우에는요, 재판의 확정에 의해서 치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익권 포기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강행 규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규정에서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바로 의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것은 다음 변론 기일입니다. 이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역시 더 이상 해당 절차 규정에 대한 하자를 주장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치유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때 그 이익권 포기 상실로 인한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우선은 강행 규정의 대표적인 것은요, 상소 제기 기간입니다. 그 외에 웬만한 것들의 경우에는 절차에 관한 임의 규정에 해당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행 규정 쪽에 대한 암기를 하면 돼요. 혹은 강행 규정 쪽에 대한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소송 요건에 대해 가지고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도요, 이해사항입니다. 사례를 풀 때 내가 구축해야 되는 마인드를 만들어가는 페이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여기에서 한번 플로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로우까지 타보고 나서 쉬었다가 갈게요. 원고가 승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청구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고는 승소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소장이 적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보정을 명령을 하게 되고요. 보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결정은 판결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때 소장 각하의 의미는요, 소송이 제기된 적 없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법한 소송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이때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정은 세모입니다.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소송 요건이 있고요, 보정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보정이 되지 않거나 혹은 기타 등등으로 소송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것으로 판정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소송 요건을 구비했다라고 한다면은 청구가 이유 구비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이때 청구가 이유를 구비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원고는 주요 사실, 이때 주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립 요건입니다. 즉, 불법행위다라고 한다면은 그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따라가게 돼요.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 손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요,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은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변론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주요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판사가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실패 시 패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 자백의 경우에는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그 주장이 일치하면은 판사는 팥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해도 믿어주게 돼요. 자, 이렇게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을 타야 되는데요. 러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조망하려고 하는 것은 이 소송 요건 구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팅을 했어요. 그리고 소개팅의 목적은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주선자한테 멱살을 잡으러 가지 그 남자가 외모가 마음에 드는지 성격이 마음에 드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이 소송 요건 구비 여부라고 하는 것은 판단에 있어서 선, 순, 위성을 가지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요, 우선 민사소송법 자체에서도 소송요건 구비 여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본안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노동법의 사례를 쓸 때에도 마찬가지로요, 요건 심리와 관련된 것들은 먼저, 그리고 본안 심리와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그 스텝을 짜는 자세를 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10분 쉬었다가 소송 요건에 대해 가지고서 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